청소년기에 부모가 아프다는 것은 그러니까 세상이 없어지는 것 같은 것 같아요. 아픈 가족이 있는 것이 나한테 어떤 영향을 끼쳤냐고 하면 전 말할 수 있어요. 경제적인 위치를 담당하던 아버지의 아픔으로써 가난했었어야 됐고요. 충분한 교육을 받을 수 없었고 선택지가 다양할 수 없었어요. 포기하는 게 너무 일상이었어요. 저는 10년 정도 아버지를 돌봤어요. 처음에는 그냥 이제 당뇨 합병증으로 쓰러졌었는데 이제 치매도 시작되고 하면서 10년 정도 그냥 여러 질병들을 아버지와 함께 같이 겪었던 것 같아요. 중3 때 아버지가 뇌출혈로 쓰러지셨어요. 그 밖에 별개로 조현병이라는 정신질환도 앓고 계세요. 지금은 어떻게 하면 환자의 상태에 일희일비하지 않는 담대한 보호자가 될 수 있을까, 이거를 적응해 나가는 중입니다. 부모님 이혼하면서 할머니랑 같이 살게 됐는데 한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할머니가 치매가 좀 심해지셔서 뭐 음식 쓰레기를 밥솥에 넣어놓는다던가 아니면 진짜 대변을 싹 일단 저희 할머니 자식들이 그렇게 좋은 자식분들은 아니어가지고 저랑 동생한테 진짜 모든 걸 떠맡긴 그런 케이스인데, 초등학교 5학년 때 어머니가 암말기 판정을 늦게 맞으셔서 그때부터 집 잘 살지를 못하니까 아버지는 항상 하루 종일 일 나가 계시고. 어머니가 드시는 약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건 수면제 아니고요. 당뇨랑 고지혈증에 먹는, 이건 또 이제 마약성 진통제라고 합니다. 아버지도 사업을 하셨지만 경제적인 능력은 저희 어머니가 더 월등히 좋으셨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또 아파지기 시작하신 거예요. 진짜 안 나으니까 한번 병원에 갔었는데 암말기 진단을 처음 받으셨거든요. 경제적인 능력이 점점 저하되니까 집에 빨간 딱지 붙었던 적이 2번 있었어요. 아, 이거 진짜 심각해졌구나. 그래서 아버지가 일을 시작했어요. 밤새면서 일을 했고요. 노가다도 뛰고 새벽에 일을 많이 하면서 스트레스가 생기다 보니까 아버지가 이제 점점 가부장적으로 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어머니가 아파서 알아두실 때가 많으니까 그때 내가 뭐 청소하고 설거지하고 요리하면 되는 거고, 집에서 할 수 있는 것부터 먼저 했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밥하는 법부터 먼저 배웠어요. 동생이 콩나물 무치니까 좋아하더라고요. 힘든 사람을 도우는 사람으로 생각했지 난 아이다 라고 생각한 적도 없고 나는 어른이다 이렇게 생각한 적도 없어요. 10대 때는 친구들이 고민을 얘기하면 속으로 넌 아빠가 건강하잖아. 지금은 좀 시간이 지나면서 많이 자유로워졌는데 그런 거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이 늘 있었던 것 같고, 병원비로도 쓰이고 경제적인 그거를 능력을 잃어버리니까, 그래서 당연히 진로도 내 상상의 폭이 좁아지는 것 같아요. 일단 제 진로에 대한 것도 적고 일만 하고 일집 그리고 돌봄 이렇게만 해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루트에서 이미 지칠 대로 지쳤고, 제 친구들은 이제 곧 졸업하고 이제 다 경험도 다 쌓고 했는데 저한테는 제대로 된 대학교 시절 그런 것도 없고, 어쨌든 돈을 벌어야 되니까 눈앞에 일이 있으면 무조건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 일이나 바로 할 수 있는 거죠. 취업 준비 이 말도 실감이 안 가는 거죠. 항상 빨래가 이제 방에 늘려져 있었고 물건이 제자리에 있지 않았고, 이렇게 바닥에 이렇게 디디면은 좀 이렇게 뭐가 이렇게 묻어 나오는, 아버지의 상태에 대해서 정확히 아는 사람은 없었던 것 같아요. 본인을 스스로 케어하는 거, 챙기는 거를 못하는 취약한 사람이었던 것 같고, 아버지의 정신질환은 점점 악화가 되어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치료를 받은 적이 없으니까. 오늘 며칠이에요? 다음 9일 아이가. 네, 아버지랑 같이 영화관에 왔습니다. 너 되게 이거 잘한다, 뭐 이런 건 타고난 것 같다, 이렇게 자전거 타면서 노래도 부르고 되게 사랑해 주셨어요. 그래서 본인만의 방식으로. 학력이 시작되는 순간부터는 전쟁터였죠. 그래서 집은 저한테 더 이상 안전한 공간이 아니었고, 수능만 끝나면 빨리 독립을 해야겠다, 아빠랑 분리가 되니까 아빠에 대해서 좀 더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내심 아버지랑 연락을 안 하는 그 4년이라는 시간 동안 좀 불안했어요. 아버지가 잘 지내고 계실까? 다시 아빠 연락을 듣게 된 거죠. 아빠가 중환자실에 내 경색으로 입원해 있다. 매일 아버지를 중환자실로 보러 갔어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바로 잘 데가 없으니까 아버지 집을 가게 됐거든요. 발리 댈 곳이 없어요. 막 물건이 막 쌓여 있고, 아빠 서류 가방 안에 생선 대가리가 썩어서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뇌졸중과는 별개로 정신질환이 의심이 된대요. 너무 납득이 됐어요.
아 그래 모든 게 다 맞춰지는 거예요. 못해도 20년 된 것 같은데 너무 치료가 시기가 늦어져서 얼마나 호전될지 알 수가 없다. 하지만 치료를 해야 된다. 그 1년의 과정 속에서 아빠는 사회적 약자구나 지금. 그러니까 누군가의 보호가 필요하고 돌봄이 필요하구나. 근데 지금 그 역할을 해낼 수 있는 사람은 나구나. 어디 못 사. 근데 내가 지금 안 나와서. 진짜 우리 아버지의 빛나는 노력이다. 개인의 불행이라고 생각했어요. 우리 아빠가 아파서, 우리 집이 가난해서, 우리 엄마 아빠가 이혼해서. 저는 작년에 영케어라는 말을 처음 들었거든요. 기현님 아빠의 아빠가 됐다 책을 읽을 때 거기에 청년 보호자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나를 카테고리에 속할 수 있는 단어가 있구나. 그럼 나 말고 그런 사람들이 있겠구나. 그런 말도 많이 듣잖아요. 주변에서 야, 너 진짜 효녀다, 효자다 이런 말 되게 약간 강박, 짜증도 많이 내는데 나 힘든데 이런 생각 들고 불이 났어요. 집에 할머니가 불을 내가지고 그 불재가 온 집을 다 덮은 거예요. 이 재를 닦는데 안 지워져요. 계속 번지기만 해요, 바닥에. 왜 이렇게 살아야지 하면서 하면서 닦았죠. 어떤 사회복지사가 조선가정을 이제 지원하러 갔대요. 근데 할머니가 아프셨어. 근데 아이가 이렇게 돌보고 있었던 거죠. 막 음식도 하고 딱 보더니 아 지원할 건 없네. 효자네 네가. 잘 하렴? 이러면서 갔대요. 사회적 지원을 연결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돌봄이랑 하고 싶은 거랑 이렇게 충돌했던 에피소드가 있어요. 아픈 가족과 함께 산다는 건 그냥 포기의 연속인 것 같아요. 남들 놀러 갈 때 놀러 갈 수 없고 그 사소한 일상, 그냥 평범한 일상이 어려운 거죠, 완전.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쓰러지고 나서 같이 돌보면서 살았는데 그때 마침 88만 원 세대 청년들 어떻게 지원해야 되냐 이런 얘기가 막 나오고 있었어요. 대학 나오고 뭐 학자금을 힘들어하고 취업 못한다. 그때 제가 생각했던 건 뭐냐면 청년 실업이 문제구나. 근데 나는 청년은 아니네. 나는 아버지 돌보고 있는 사람이어서 좋은 일자리에 가기 위해서 취업을 준비한다는 게 상상이 안 가니까. 건설 노동자였고 미장 기술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아버지가 일을 하다가 쓰러졌어요. 쓰러져 있는데 계속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기절한 상태에서. 뭐 중환자실에 입원 수속으로 밟아라. 그리고 나서 입원 수속 밟으러 가니까 연대보증을 서라는 거예요. 연대보증의 나이가 만 24세부터 가능하다는 거죠. 근데 유일한 보호자는 전데 안 된다고 하니까 뭐 친척이라도 불러와라. 저는 이제 발 동동 구르면서 아버지 죽을 수도 있는데 입원을 못 시키고 현장에서 아버지랑 건설 현장에서 같이 일하던 분이 와가지고 대신 연대보증을 서줘서 중환자실에 이렇게 들어가게 됐었죠. 다 걱정되는 거죠. 아버지 다시 회복 안 되면 어쩌지? 병원비 많이 나오면 어쩌지? 중환자실에 들어가서는 똥오줌을 못 가리는 모습을 보니까 계속 이렇게 못 가리면 어쩌지? 물티슈로 막 닦고 뭐 어떻게든 각질이나 머리가 막 빠지는데 아픈 몸을 어떻게 터치해야 되는지는 사실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거죠. 병실의 옆에 이제 중국동포 간병인 분이 알려주셨죠. 시트 갈아주시고 뭔가 아버지 몸이 편할 수 있는 지시들을 이렇게 해주는 거죠. 처음에 쓰러지고 나서 몸이 너무 아프니까 일을 정기적으로 못 하는 거죠. 아버지도 막 이런저런 시도를 안 했던 건 아니거든요. 막 청소도 해보려고 그러고 하는데 기초생활 수급자를 한다던가 자활 신청을 해보려던가 했었는데 제가 이제 부양의무자라는 거 다 잘 안 됐어요. 이제 내가 돌봐야 되겠구나. 그냥 노량진 학원 촬영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는데 그 돈으로 모이면 뭐 인문학 강좌나 영어 강좌나 이런 걸 신청하는 비용이었는데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취업을 해야 되겠구나 해서 이제 뭐 시설 관리 일을 시작하면서 이제 경제적인 가장 일을 받아들이게 된 거죠. 공장 같은 경우는 물량이 들어오면 물량 마감되는 데까지 이제 철야를 계속 해야 되고 신체적인 힘듦이 너무 컸었죠. 먹고 자고 싸고만 신경 쓰는 거죠, 아버지. 그러다가 이제 또 쓰러지게 된 거죠. 어느 날부터인가 새벽마다 거실에서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내가 무얼 하고 있냐고 물으면 아버지는 인력소장에게 나오라고 전화가 와서 지금 일을 나가야 한다고 답했다. 병원에서는 아버지가 치매라고 했다. 치매를 좀 더 관리해야겠다 그러는데 화상이 있고 이거를 이제 내가 계속 케어한다고 뭐 베이비캠도 달아놓고 계속 체크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잡아내지 못했다는 거, 이거를 혼자 케어할 수밖에 없다는 거, 뭐 신청해서 받을 수 있는 뭐 돌봄을 받을 수 있지 않다는 거. 그냥 돈 버는 것도 의미 없고 어차피 벌어봤자 다 써버릴 텐데 대형 병원이 다 빨아갈 텐데 그냥 대학에 들어가고 싶었다. 그리고 취직을 하고 싶었다. 그리고
결혼을 하고 싶었다 이런 사람이었으면 이거는 명백한 격차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학생 중심 이런 제도가 되게 보편화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것도 뭐 훌륭하지는 않지만 다양한 청년들이 자기의 뭐 꿈이나 방향을 찾아가면서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는 제도가 좀 마련되지 않아야 될까. 제가 수업하다 갑자기 울어버린 적도 있었고 그게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었었는데 상담 선생님께서 오라 하셔가지고 딱 하는데 제가 이런 사정이 있고 이런 사정이 있고 이런 배경이 있습니다 하면서 선생님이 이제 다 들어주신 거예요. 약간 저는 그게 처음이었어요. 그걸 진심으로 다 들어주는 어른이고 친구고 하는 일단 그 사람이 그 들어주는 사람이 처음인 거예요. 꼭 혈연적인 게 아니더라도 사람들이 남일이라 생각하지 말고 타인들이 많이 관심을 가져주고 약간 정서적으로 교감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약간 부럽네요. 저 10대 때는 학교에 상담 선생님이 없었거든요. 우울증에 걸리는 제 자신이 나 치료받고 싶다라는 마음을 많이 느꼈어요. 솔직히 저만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 치매 환자 돌보는 그 가족 대상으로 심리치료나 상담 뭐 이런 게 진행되면 좋겠다. 올해 2021년 4월에 일본에서는 아예 정부 행정기관 협력으로 전국의 중고등학교 조사를 했어요. 아픈 사람 돌보고 있냐. 이제 지원을 정부 차원에서 세우기 위해서. 그런 실태 조사가 필요하다 생각해요. 지금 요양원, 저도 이제 요양병원에 아버지가 계시고 부담이 좀 덜어졌어요. 새끼 다 챙겨주고, 그죠? 약 챙겨주고. 약 챙겨주고. 지금 당장 이용할 수 있는 진짜 최선은 요양병원 그런 시설에 맞는데 시설들이 최선의 조건을 따라오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런 생각 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 아버지 괜찮을까? 다인실에서 계속 단체 생활을 해야 되고 프라이버시가 존중되지 않고 그리고 앞으로 경제활동도 못하고 평생 요양병원에서 이렇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면 멀쩡한 저도 우울증에 걸릴 것 같아요. 만약에 집에 요양보호사 뭐 3시간 이렇게 오는 게 아니라 2-3명 움직이면서 일본처럼 가사노동하는 사람도 따로 있고 그다음에 나를 케어해주는 케어 매니저도 따로 있고 긴 시간 요양보호사들이 파견될 수 있다면 사실은 집에서도 가능한 수준이 있잖아요. 돈이 없어도 그런 서비스를 받게 해줄 수 있다면 사실 꼭 시설이 대안이 아닐 수 있잖아요. 그럼 그런 걸 커뮤니티 케어라고 하거든요. 공동체 돌보. 내가 살고 있는 곳에서 내가 원래 사실은 자주 가던 가게가 있는데 그 가게를 아침에 왔다 갔다 해야 그게 나야. 이런 선택권들을 늘려주는 거. 그러니까 늘 어릴 때부터 네가 해야 돼. 네가 해야지. 딸이니까, 네 아빠니까 이런 얘기를 듣고 평생을 살아왔다가 사회가 책임을 져야 된다 라고 하니까 뭔가 되게 가슴이 벅차면서도 약간 무기력하다고 해야 되나? 그게 가능한 건가? 보호자란 말을 딱 처음 들은 순간은 잊혀지지 않지 않아요? 저는 그게 되게 일시적으로 저한테 붙은 호칭인 줄 알았어요. 저도 잠깐 이렇게 명찰처럼 보호자 한번 붙이고 뗄 줄 알았는데 이게 안 떼지더라고요. 10년 동안 계속 붙이게. 나라는 사람은 한 명이지만 내가 갖고 있는 캐릭터는 여러 개잖아요. 근데 그 캐릭터 중에 하나가 나는 할머니의 보호자인데 조금 만약 그 걔를 보내주게 될 때 내가 누구지? 라는 생각도 들 것 같아요. 잘 가. 슬플 거 시원섭섭할 것 같다는 느낌입니다. 많은 순간을 그냥 아버지가 이제 죽겠구나 약간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럴 때마다 마음속에 원망만 남아있으면 그게 좀 그렇잖아요. 잘 애도하고 싶고 잘 떠나보내고 싶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어라는 걸 잘 기억하고 싶고 많은 친구들은 저보다는 조금 더 늦게 이런 뭐 아픔이나 약간 실험 같은 거 겪을 수도 있겠는데 아주 심하게 좌절하지 않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상황은 순간적으로는 절망적일지 모르는데 나중에는 그 상황마저 사랑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다들 약간 보호자라는 자아를 되게 사랑하시는 게 느껴져서 신기해요. 애증의 관계. 애증의 관계. 너무 오랫동안 아끼는 건 아닌데 잃기도 싫은 거 있잖아요.